네, 이관우 건국대 상어교양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컨벤션 효과. 네. 사실 정치 기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데 이 컨벤션 효과가 요즘 다시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을 하면서 이제 그 국민의힘이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심사이다 보니까 컨벤션 효과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좀 이 개념을 좀 짚었으면 좋겠어요. 이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 용어가 탄생하게 된 게 어떻게 해서 이게 탄생이 된 겁니까? 이거는 원래가 그 정치학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고요. 아니고 원래 이제 지금 뭐 아마 논문 찾아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관광 또 언론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데 컨벤션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컨벤션이 보통 이제 대형 회의장, 이벤트장 네, 이런 이벤트.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제일 생각하기 쉬운 건 이벤트 같은 게 이제 열려서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어떤 인지도나 지지도가 높아지는 현상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뭐 이제 저희가 뭐 유치하는 데는 좀 실패했는데 엑스포 대표적이잖아요. 박람회라고 불리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에 그 각 나라의 산업들이 엑스포 같은 걸 한번 열면은 크게 이제 주목받고 또 발전되는 계기가 되고 이른바 산업 유발 효과가 나온다. 그런 거죠. 이제 예. 지금도 그 지역마다 이제 컨벤션 홀 이런 것들을 지어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 게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여러 기업들이나 특산물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홍보성 이벤트를 해가지고 네. 마케팅에 활용하는 이제 그런 어떤 현상들을 이제 우리가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데 정치에서는 이제 그 전당대회라든지 네. 또 그 뭐 대통령 후보 경선을 통해서 이제 선출이 되었을 그렇죠. 때 그다음에 지지율이 확 오른다든지 또 이제 정치 신인이 뭐 정치 입문했거나 또 이제 창당했을 때 그 경우에 이제 이렇게 그 지지율이 또 오르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이제 우리가 컨벤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대형 정치 이벤트가 있으면 그 이벤트와 관련돼 있는 인물이나 어떤 정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현상. 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항상 올랐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역 컨벤션 효과라고 이제 그러니까. 라는 이제 이런 조어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컨벤션 효과가 있었던 것은 아마 우리 정치사에서는 저는 역시 노무현 돌풍 그 민주당 경선. 네, 2002년도에 이제 그렇죠. 그 지역 또 지방을 돌면서 이렇게 했던 그렇죠. 또 극적인 역전 드라마 이제 원래 예상하고 많이 달라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노무현 대통령의 그 2000년 대선 때 경선 돌풍 이게 아마 대표적인 컨벤션.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 원래 또 이제 컨벤션 효과라고 했을 때는 미국의 대선 후보 경선을 뭐 예로 많이 드는데 아마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오바마 대통령 2012년 대선 경선 때 또 그리고 그 트럼프 네. 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정치 입문하겠다. 그다음에 뭐 그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겠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한 3%도 안 나오다가 뭐 그 대선 후보 경선에 들어가서 이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막 30% 40%까지 금방 올라갔던 아마 이런 사례들이 이제 컨벤션 효과가 극적으로 드러난 사례들일 것 같고요. 네. 뭐 꼭 이렇게 극적이진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지금 쭉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 천막 당사에서 이제 당 대표를 지내면서도 크게 지지율이 올랐고 문재인 대통령도 뭐 당 대표를 지내면서 그 대선 후보로서 지지율이 올랐고 사실은 뭐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당시에 후보 시절에 그 지금 국민의힘 정당 쪽에 이제 이렇게 그 대선 후보가 되면서 크게 이제 인지도 같은 게 올라갔죠. 네. 뭐 그럼 역 컨벤션 효과는 사례가 뭐가 있어요? 미국 정치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힐러리를 꼽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원래 그 대선 후보 경선을 통해서 이제 힐러리의 지지율도 크게 오를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전당대회 안에서 이제 당내 지지자들끼리 샌더스 예. 붙었을 때 오히려 불공정 경선 시비가 붙으면서 전당대회가 난장판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힐러리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지는 효과도 있었고 최근에 국내에서 사례에 보면은 아마도 그 창당을 해가지고 좀 빨리 실패하신 경우는 반기문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빛의 속도로 끝났죠. 네, 반기문 그 유엔 사무총장이 정치 입문하기 전에 굉장히 높은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제 기억으로는 유엔 사무총장 하다가 이제 국내에 이제 귀국할 때부터 공항에서 난리가 났었는데 네. 지하철을 탔거든요.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 티켓 끊는 것부터 이제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겼죠. 네,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네. 아마 그때 두세 달은 못 갔던 것 같아요. 순식간에 끝나버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더 최근에는 아마도 그 이낙연 지금 이제 그 요즘에 뉴스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낙연 전 당대표가 이제 당대표 경선을 통해서 당대표가 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아마 대선 후보로 가는 민주당의 어떤 뭐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봤는데 의외로 별 컨벤션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예,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게 경선에서 결국은 졌죠. 그래서 아마 당대표 프리미엄을 누리지 못한 컨벤션 효과가 없었던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컨벤션 효과와 역컨벤션 효과를 가르는 그렇게 이제 그 정이냐 역이냐를 가르는 그러니까 중요한 요인이 뭐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컨벤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아마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정치인 자체가 일단 우리가 언더독이라고 부르는 말이 있는데 좀 약자. 네, 상대적 약자. 그러니까 우리 아마 좀 제가 비유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경주 같은 게에서 뭐 아주 유력한 우승 후보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않던 이제 어떤 경주마가 뒤에서부터 막 치고 온다든지. 그게 2002년에 노무현 후보가 그랬죠. 전형적인 경우죠. 그때 이른바 이인재 대세론이 있었고. 그렇죠. 뭐 했을 때 뭐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뭐 지지율 3%도 안 나왔던 그런 후보였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자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아마 어려울 거야라고 생각했던 이제 그런 후보가 치고 나올 경우에 쉽게 하면 그러면 그 정치 이벤트가 통과 의례가 아니라 드라마가 됐어야 된다. 네, 그렇죠. 이게 하나가 이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약자는 아니지만 정치 경험이 적어서 또는 없어서 어느 정도의 파괴력이 있을지 예측이 잘 안 된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문재인 또 더 대표적인 사람은 안철수. 네, 이제 이런 분들이 뭔가 이렇게 저분들이 정치를 하면은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신선함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그 과정에서 표출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거는 좀 이른바 정치 이벤트가 그러니까 증폭 기제가 된다고 말이죠.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 인물에 대한 잠재력이 폭발하는 거죠. 네,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스토리가 되는 거고 또 하나의 경우는 아마 그 윤석열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도 자체가 이제 그 잠재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잠재력도 있었겠지만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여러 국민들의 실망감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럼 거기에 대한 대항할 만한 사람을 당시에 보수 정당에서는 내세우지 못했거든요. 그런 경우에 문재인 정부랑 제일 열심히 싸운 사람이 누구지? 그 정부 안에 있는 검찰총장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전 정부에 대한 실망감의 표출이 이제 그 어떤 인물을 이제 찾아내 가지고 결국은 그래서 구도하고 인물이 함께 맞아떨어져서 그 인물의 정치적 잠재력을 보여줬을 경우에 이게 이제 아마 컨벤션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속칭 그 밥에 그 나물이면 아무리 이벤트를 펼쳐도 그러니까 기존 정치에 대한 실망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 변화를 가져올 것 같은 언더독 정치인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치에 대비하는 과정 혹은 아니면 정치적으로 중요한 선거에서 이겨가는 과정. 그러면 그 드라마가 얘기는 되는 거죠. 그 정치 이벤트가 그냥 말 그대로 이벤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벤트가 전환점 내지 변곡점의 성격이 있어야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뭐 정치를 이제 이렇게 상품에 비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마 이제 그 정치라고 하는 시장에서 이제 유권자가 소비자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상품이 사실은 좋은 상품인데 잘 안 알려졌던 거예요. 아니면 아예 시장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던가. 네, 그런 상황에서 그 상품에 대한 기대가 있고 아니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 좋더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뭐 그게 또 유권자들이 포장만 좋다고 이렇게 선택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어떤 정치인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이나 비전이나 또 계획이나 또 정치적 의지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살아온 어떤
그 삶의 궤적과 좀 일치하는 그런 경우에 진실성이 좀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현실 영역으로 와서 한번 좀 대입을 해서 진단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컨벤션 효과가 발생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대상이 되는 게 이제 벌써 두 개가 이미 나왔어요. 하나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취임입니다. 이게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이냐 어떠냐 좀 진단이 필요한데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그 최근에 여론조사가 좀 좁혀졌다고 하는데요. 네. 그 정당 지지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 정당 지지도 같은 것들이 뭐 여러 조사에서 좀 좁혀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조금 자세히 보니까 국민의힘이 오른 것도 있지만 민주당이 떨어진 것도 있어요. 오. 네, 그래서 그 사실 국민의힘은 지금 보니까 한 각각 이게 주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강서 재보궐선거 때 아마 가장 피크를 찍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가 이제 그 뭐 대통령실이나 이런 쪽에 문제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 그 선거 자체가 문제였고, 네, 실망감도 굉장히 컸고 사실 그 이후로는 국민의힘이 혁신위를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좀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보궐선거 때 아마 피크를 찍었는데 이제 그때 저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총선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독백이 될지 알 수 없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때 피크 이후로 조금 민주당은 좀 주춤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아마 민주당이 그 이후로 이제 선거제 개혁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당내 내용을 해결하고 하는 그런 의지가 지금 2달 가까이 되는데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내 스스로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또 어쨌거나 뭐 혁신위를 하고 또 김기현 대표가 물러서고 장제원 불출마하고 거기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까지 오면서 아마 한동훈 효과라고 딱 하기보다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국민의힘은 뭔가 좀 어쨌든 해보려고 하는구나. 이제 이런 효과가 일단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결국은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은 요건데 컨벤션 효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당대회라든지 경선이라든지 창당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건데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근데 선거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비대위원장을 당 대표격이라고 했을 때 이 당 대표가 지금 선거로 이겨서 된 게 아니고 임명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컨벤션 효과라고 하기에는 어떤 임명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 당 대표가 되었다는 것 하는 자체만 지금 있는 것이지 이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드라마 같은 어떤 뭐 상황을 보여준 것은 없죠. 쉽게 말하면 예열 과정이 없었다. 네, 네. 그럼 사실은 컨벤션 효과는 그 과정에서 이제 뭔가 어떤 그 변곡점이 나오는 것인데 일회성 이벤트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의 지역주의 타파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강렬하게 던져져서 광주에서 이제 이렇게 역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제주에서 시작해서 이제 광주에서 되면서 이제 그때 폭발적인 이제 나타났죠. 그리고 이제 오바마 같은 경우에도 그 아주 결정적인 연설이 있었고,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레이건 대통령의 슬로건을 가져오면서 뭔가 메시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변곡점이 됐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원장이 되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본인의 철학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 실제로 설득시켜 가지고 한 부분이 있었는가? 이 부분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의 액션은 없었지만 보도는 엄청 쏟아졌잖아요. 네. 그것도 일종의 예열 과정이라고 볼 수 없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도 만들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구도하고 결국은 인물하고 두 개가 다 조합이 돼야 되는데 아직 한동훈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인이죠. 이제 어제부터 정치인이 됐는데 이 정치인의 정치 비전이나 철학 같은 것을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당의 문제라고 하면은 좀 심하게 말하면 용산의 여의도 출장소 아니냐 그 지도부가 김기현 대표 때 그런 정도의 어떤 뭐 심한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럼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본인의 비전. 그다음에 예를 들면 지금 특검 오늘 이제 특검 본회의가 있는데 특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여줄 것인가. 또 그다음에는 공천에서 용산과 어떻게 이견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제 저는 최근에 아주 그 흥미롭게 본 부분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민과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그런 메시지를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한 2년 정도 봤을 때 서민과 약자를 위한 정치를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했다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럼 그런 부분에서 자기 색깔을 어떻게 내줄 건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당대회를 거쳤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네. 여러 가지 메시지나 어떤 입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텐데 아직 그런 건 나타난 게 없어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사실은 지금부터가 네. 그 시험대에 올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컨벤션 효과에 지금 말씀하니까 이제 그런 게 생각이 나는데 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거기서 주인공인 정치인이 어떤 액션을 펼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정치인의 그런 액션에 대해서 그 유권자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네. 그래서 이 어떤 그 정서가 이런 어떻게 유포가 되면서 일종의 이제 어떤 그 감염 양상이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 퍼지느냐. 정서가 어떻게 이제 확대되느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게 지지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컨벤션을 그 자체로 그냥 비유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아마 여기 컨벤션이 열리면은 그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나올 거예요. 예, 거기 나오는데 우리가 가보면 거기 현장에 가보면 저긴데 어디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서 봤더니 야 이거 처음 보는 상품인데 너무 좋아. 그래서 이거 잘 팔리겠는데 예. 사실 그런 게 이제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현장의 분위기에 이제 휩쓸려가는 부분도 좀 있는 거죠. 엑스포를 예로 들면은 에펠탑이 사람들의 환호를 받을지 비난을 받을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그것이 딱 세워지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환호하고 지금도 상징이 되었던 건데 말 그대로 그 전까지 전혀 몰랐던 상품이 또 알려지지 않았던 상품이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자세히 보니까 정말 좋더라. 사람들이 말 그대로 리액션이 좀 있어야죠. 네, 그런데 지금 그 과정은 없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한동훈 컨벤션 효과를 이야기하기에는 예열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취약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없었고 사실은 뭐 유권자들하고 직접적인 반응은 법무부 장관 할 때의 모습이지 어떤 정치력을 보여준 것은 아니니까요. 네. 그럼 두 번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컨벤션 효과를 좀 누릴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일단은 조건상으로 보면은 이건 본인이 한 거니까 예. 본인이 한 거니까 이제 조건은 있고 그리고 이제 현재 국민의힘 또는 이제 그 뭐 양당제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에 이제 실망한 국민들이 어느 정도로 호응을 해줄 것이냐라고 이제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아마 그 변수가 되겠죠. 네.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인은 지금까지 쭉 보면 처음으로 홀로서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전까지 박근혜 키즈로 불려가지고 그 안에서 쭉 성장하고 물론 이제 그 당 대표까지 해본 뭐 그것도 이제 자력으로 본인이 어떤 선거를 통해서 이겼었기 때문에 그때 저는 상당한 컨벤션 효과를 누렸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홀로서기도 가능하고 대통령하고도 이렇게 서로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좀 갔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결국 이제 자기 가치관이나 철학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이제 좀 자유롭게 본인이 아마 어제 탈당 선언문에서도 보니까 이제는 내가 좀 모든 기득권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동시에 좀 자유로워진 거잖아요. 이제 국민의힘으로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자기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내가 뭐 국민들한테 직접 설득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또 지금 아마 앞서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 원외이기 때문에 이 당이라고 하는 것이 자력으로 몇 석만 얻는다면 저는 그 자체로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는 이준석 대표는 오히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 이전에 여러 경험도 있고 그리고 이전에 또 그 다른 보수의 신당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겪었는지도 이미 다 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일단 몇 석이라도 얻는다면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준석 본인이 신당에서는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데 이준석 본인이 잠재적인 보수의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상당히 프리미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뭐 JB타임즈는 그 얘기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예를 들어서 핑퐁 티격태격하면 동급이 자연스럽게 지금 그 두 사람 외에 사실은 다른 대선 후보가 보수에서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또 다 젊기 때문에 네.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네. 마지막으로 신당 창당이 유력해 보이는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신당 창당선으로 만약에 간다면 이건 좀 아직은 예측 수준이겠지만 컨벤션 효과가 일정하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좀 다른데
그 가장 크게 다른 것은 앞에 한동훈, 이준석하고 다른 거는 최근에 이제 그런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나는 대선 후보도 포기하겠다. 뭐 네. 신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당권 대권 분리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차기 세력은 아닌 거죠. 그러면은 포커싱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이 신당의 포커싱은 민주당을 그러니까 이낙연이 대선 후보가 되겠다라기보다는 민주당이 도저히 개혁이 안 될 것 같아서 신당을 한다. 이제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변수가 본인 쪽보다는 그다음에 이낙연 신당보다는 민주당에 가 있는 그렇죠. 거 변수가 그쪽이 되는 거죠. 종속 변수가 되죠. 예, 종속 변수가 되니까 독립 변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어떤 액션을 하느냐, 또 민주당 지지자들 또 예를 들면 호남과 중도 뭐 등등의 이런 그 유권자층들이 이 신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민주당 하는 거 보고 네, 민주당 하는 거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그 하위 변수가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 또 이제 거기에 또 유력한 대선 후보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약간의 약점이 될 수 있어서 아마 요거는 그래서 이낙연 신당은 이낙연 신당 자체가 변수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약점을 처음부터 가지고 가는 게 있어서 요거는 그래서 그 자체로 컨벤션 효과라고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컨벤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다시 그러면 이제 또 이 그 원래 이야기로 넘어와서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 것들이 어찌 본다면 일시적 현상이고 일시적 지지세잖아요. 네. 이것이 대형 정치 이벤트를 해가지고 지지율이 끌어올려졌다 해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니까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 것들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일단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것은 언제라도 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끌어올린 것을 지속시키는 어떻게 지속시킬 것이냐가 이제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과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관건이 뭐라고 보세요? 그 컨벤션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자체가 이벤트고 이제 화제성의 어떤 그렇죠. 어떤 사건이죠. 그런데 일시적 주목 현상이죠. 네, 사실은. 그렇죠. 예. 사실은 그것의 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지도 알리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물론이죠. 예. 네, 그다음에 한 번 또 지지율이 크게 올랐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드라마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 결정되고 쭉 빠졌죠. 쭉 빠졌죠. 예, 맞아요. 네, 그런 그래서 적이 이제 정몽준이 나오고. 네, 정몽준이 나오고, 그러니까 엄청난 사실은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쭉 경선에서 드라마를 써가지고 그대로 대통령이 됐다라고 이렇게 축약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 더 힘든 고비가 있었죠. 다시 쭉 떨어져서.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그 이제 대선 후보 결정되고 지지율이 10몇 %까지 빠진 적이 있었던 걸로. 그래서 완전히 거의 정몽준 후보랑 거의 더블 스코어로 3등을 이제 달리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다가 특히 지방선거에서 진 게 결정적이었던.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재역전의 드라마를 두 번째 또 쓴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한 번의 컨벤션 효과는 저는 누릴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런 정도로. 그렇죠. 근데 그건 뭐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죠. 네 그런 경우였는데 운이 좋으면 한 번의 그 컨벤션 효과는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훌륭한 정치인은 한 번의 그 행운에 대해서 두 번째도 또 그럴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네, 그걸 잘 알아차리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렇죠. 이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노무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비전과 철학과 의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굳게 있었고 그다음에 자기의 삶의 궤적이 거기에 일치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어려움을 뚫고 나온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것이고 결국은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시장에서 보면 한때 뭐가 유행이다라고 해가지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거 이제 이렇게 유행을 타는 경우가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 중에 한두 브랜드가 살아남아요. 그렇죠. 정말 내실을 추구하고 끝까지 예를 들면 상품의 진로 해보겠다. 이게 이제 시장의 네. 파레토 법칙이라고. 그죠? 한두 개가 결국 시장의 80%를 지배해 버린다. 네, 뭐 이런 네.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컨벤션 효과는 다 누릴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정치적 성공으로 이어지려면 그 정치인의 내실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되고 사람들이 봤을 때 진실성이 보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어찌 본다면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 것들이 일시적인 주목도 상승 현상
인지도 상승 현상 네, 이렇게 네. 정리를 한다면 그건 인지도가 올라간 것이지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투영이 되면서 확실한 지지세로 굳혀진 건 아니다. 네. 그러면 그걸 지지세로 완전히 굳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목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감동을 줄 수 있느냐. 그 후속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자기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데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주목했잖아요. 네. 주목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내가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어떤 그렇죠. 행위를 내가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죠. 제가 보기엔 대체로 여기서는 거짓말이 잘 통하지 않더라. 그 이제 네. 그 다음부터가 정치 내공이고 정치 미천이 나오는 거죠. 그런 거죠. 사실. 네, 네. 결국은 그거 같아요. 네. 결국은 어떤 일시적으로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해서 주목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제품이 정말로 질이 별로 안 좋으면 오래 안 가는 거고 원리가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러다가는 나중에 오히려 그 상품으로 회사 전체가 패가망신하는 그렇죠. 경우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정치 내공, 정치 자산, 정치 미천이 얼마나 있느냐. 결국은 네. 이게 결국은 돌고 돌다 보면 결국은 여기로 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은 어떤 회사에서 별로 그렇게 내실이 좋지 않은 상품인데 우연히 뭐 예를 들면 유명인이 그것을 사용했다라고 그렇죠. 해가지고 널리 알려졌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과연 좋은 일일까를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경우들은 정치에서도 많이 벌어진다.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오히려 일시적으로 와 해갖고 뭐 주문이 폭주해서 생산 설비 늘려놨더니 갑자기 쫙 빠져버리면 이제 회사가 큰일 나는 경우로 되는 그런 거죠.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보통 이런 농담을 하잖아요. 자기 부고만 아니면 무조건 언론에 다는 게 좋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죠. 저는 그거는 국회의원 한두 번 할 사람들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더 큰 정치를 해야 될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랬다가는 오히려 금방 망하는 수가 있다. 그렇죠. 저는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다 보면 한두 번의 기회는 온다. 중요한 것은 그 기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기회로 알고 그걸 낚아채서 그것을 어떤 자기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네. 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똑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에도 네.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컨벤션 효과로 좀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마무리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관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